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선을 포함한 산업협력 카드로 관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전망인데요. 미뤄졌던 한미 재무장관 간 협상도 오는 31일 다시 잡히면서 최종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의원연맹 민주당 간사로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한미 관세 협상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2부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8일 월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때 지난주 출국 직전에 미국과의 협상이 취소돼서 이 발길을 되돌렸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휴일인 어제 공개 회의 일정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관련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 물밑 협의를 이어갔고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도 막바지 대응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할 걸로 전해졌는데 이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으로 정한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현재 어떤 분야가 쟁점인가요? 일단 현재 통상 부분의 협상이 더 집중된 상황인데 네. 이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이 조선업 협력 등입니다. 이 미국이 쌀과 소고기 같은 이 추가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이 조선업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 압력을 상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다른 분야의 경우 일본, 대만 등과 중첩돼서 이 협상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중심으로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건조나 공동 건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 또 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이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요. 또 관세와 투자, 방위비 등 여러 의제를 묶어서 이 패키지 딜을 제시해온 우리 정부, 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키지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 예, 현지 시각 27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 상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유럽연합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 이 주요 대미 수출품의 품목별 관세에도 15%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연합이 미국에서 군사장비와 1,500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이고 또 미국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유럽연합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이뤄냈다면서 이번 합의가 성사된 것을 자축했습니다. 미국과 27개국 블록의 유럽연합은 이 상품과 서비스를 합한 무역 전반의 교역 총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과 내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중국과 세 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번 주말 선출되는데 어제 2차 TV 토론 있었죠? 예, 박찬대, 정청래 두 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토론에서도 선명성 경쟁에 집중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협치는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협치 포기 선언을 했고요. 동시에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판검사 징계 입법을 내세우면서 강성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 예시로 든 게 2013년 통합진보당 사태입니다. 네. 정 후보는 통진당은 내란 예비 근무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의원직 5명이 박탈됐다.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100배, 1000배 더 위중하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도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환길 씨 입당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환길 씨 입당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 방송에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이 출연하기로 한 데 이어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출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또 다른 당권 주자이자 이 탄핵 찬성파죠. 조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 등과의 혁신 후보 단일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당 구구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검 수사 소식도 알아보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제 특검에 소환됐어요. 예,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윤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의혹은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특검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죠. 예, 김건희 특검은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공천 개입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출석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이 내란 특검 조사와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던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내 제빵업계 1위죠. SPC그룹 이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SPC그룹의 시흥 공장을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이죠. 이 공장에서 이 5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서 네. 사고 원인을 물으면서 이 대책을 논의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이 일주일에 주 4일은 2명이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에는 졸릴 것 같다.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면 힘들고 졸리고 당연히 쓰러지고 끼고 그럴 수 있다. 이건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국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스라엘 마지못해서 구호 물품을 투하했네요. 예,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26일 인도주의 구호품의 공중 투하를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자 지구로의 원조 진입을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화물 운반대 7개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 식품을 이제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월이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또 식량 등 구호 물품 반입을 제한하면서 이 상황이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의 상황을 구호물자 봉쇄로 인한 인위적 기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가자 인구 3분의 1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고 무려 47만 명이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경고도 나왔고요. 이러자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 중단과 인도적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제 확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적시사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동서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 더위의 고비가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후반이 되면 그래도 33, 4도의 낮 기온 이 정도로 폭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약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체감온도 32에서 38도 사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열대야도 상당수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7도, 강릉, 대전, 대구 36도 등 32에서 37도 되겠고 내일도 비슷한 기온 양상을 띠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에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 지역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계가 약간 다른 상황으로 남동풍의 유입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또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강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계신 분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쪽 바다의 파도가 최대 5m 안팎으로 계속해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수원에서와 금토분기점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까지 천천히 가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관세 협상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원 사격 목적으로 미국을 다녀온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한미 의원연맹 의원들 이번 방미에서 어떤 활동들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이후에 첫 방미였는데요. 네. 관세 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요 인사들, 특히 이제 상하원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다는 빅샷들을 주로 만났고요. 네. 그리고 관세 협상 담당자인 상무부의 실무 책임자들하고 국무부 실무 책임자들까지 만났으니까요. 꽤 이번에 주요한 곳은 다 만났고요. 저희들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특히 품목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철강 등의 주요 수출 품목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관심사다. 네. 일본과도 차별 대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국민의 염려 이걸 충분히 좀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확인한 관세 협상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빡빡한 분위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도 특성상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EU하고도 네. 타결을 했다고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선거가 굉장히 이시바 총리가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거의
탈탈 털린 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한미 2+2 통상협의가 지난주 돌연 취소됐는데 여러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측의 압박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날 베센트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하고 해외에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는 실무적으로 조금 일정이 조정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그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집에서 네. 장시간 회동을 했기 때문에 뭐 협상 자체에 차질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단이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중국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얘기인가요? 예, 뭐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요. 네. 이번 관세 협상은 중국 문제가 본질이라기보다는요. 이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액수를 늘려달라.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품목에서 무역 역조 현상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뭐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품목들 뭐 이런 데 대한 협상이 핵심이거든요. 네. 중국하고는 지금 별도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견강부에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 문제가 뭐 마치 이번에 네. 협상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중국 문제가 핵심이었다면은 EU나 다른 곳에서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겠지요. 우리나라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경제 문제, 그야말로 투자 문제 여기에 집중해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저는 뭐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지는 데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일본하고도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정상 간 이제 이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나 계산기를 두들기기 때문에 네. 실무적인 책임자 간의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로서의 그런 특성을 반영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최고 위급 간의 지금 무역 협상이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실무 협상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제 재생상이 8번이나 미국을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실무 책임자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나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가로서의 본능, 네. 그런 상부사로서의 기질 이런 걸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조금 지나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당연히 네. 조만간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잡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미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이게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법을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알려졌는데 이거 어떤 배경인가요? 예,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번 내란 사태,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이런 민주주의자로서의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이 발의된 종전선언을 포함한 그런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화당, 민주당 공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동참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법안인데요. 네. 약간의 이제 강조점이 의원들마다 혹은 세력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이거 반 트럼프 인사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미국의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겠냐. 본인하고 입장이 좀 다르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반 트럼프 분들끼리 하는 행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저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안 맞는 주장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관세 협상이 민감한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거기 주변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도 많이 이제 포함돼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네. 사실 이게 국내 정치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오히려 내란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해쳤던 그런 국민의힘 분들이 주장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반성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참 저는 한심한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잘 지키고 대중 견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 점을 뭐 우리 모두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글쎄요,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이니까 존중하지만 큰 틀에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통 크게 보면 그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 앞에서 우리가 좀 한 목소리 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이번 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네. 지금 일본, 유럽연합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 협상이 지금 타결되고 있는데 우리도 막판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지금 일본이 품목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가 15% 낮춰졌죠. 그리고 상호 관세도 15%로 됐고요. EU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로 다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아마 대한민국도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니까 15% 그다음에 상호 관세도 15% 이 정도가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구윤철 장관 그리고 우리 외교부장 조현 장관도 곧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미국 그 빅샷한테 빌 해거티나 이런 분들한테도 끝까지 강조한 게 일본이 5,500불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본과 우리는 경제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우리는 또 국방비를 일본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동맹국으로서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장관들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31일까지가 지금 시한인데 아마 그날 2+2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뭐 대미 투자, 농축산물 개방, 뭐 조선 등의 협력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실무자들도 만나봤다고 하는데 미국의 방점은 어떤 부분에 좀 있던가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의외로 소고기 30개월이나 아니면 사과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이제 FTA 맺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역 이런 기준을 너무 높여서 사실 협상 수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통해서 지나치게 미국 그 온라인 대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국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같은 것도 오히려 막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꽤 불만이 있는데 저도 사실 적잖이 놀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그런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그런데 우리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좀 사실은 우리가 카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단을 할 경우에 국민과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정치권하고도 충분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비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뭘 내주고 뭘 얻는 게 좀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들이 우리가 강점일 텐데요, 선박 등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부의 고심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과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지한 토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숙고의 숙고가 필요하고 그러나 결단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이 저희들도 뭐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 15%, 상호 관세 15%. 이 부분 이제 만약에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첫 실용 예고 이거 뭐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기준점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또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그동안 또 쌓아온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고 수출 통상 국가로서 강점도 있고요. 선박이라고 하는 무기 어찌 보면 우리가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제조업 파트너로서 미국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좀 당당한 그런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기대도 하고 응원도 좀 해주시면은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이 증세 기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나옵니다. 증세 배경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면서요. 지난 2년만 해도 80조가 넘는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80조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자동차 품목이 작년에 우리가 미국 전체에서 이익을 본 게 7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1년 내내 해도 이 정도 돈도 벌지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그냥 세수를 펑크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민 경제도 엉망이고 복지도 지금 파탄 지경이 이를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감면해준 그런 이제 감세를 좀 일부 정상화,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정상화하는 게 당장 법인세 1% 정도 정상화시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좀 일부 정상화시키는 걸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가 좀 더 나아지게 되면은 거래가 많아지니까 세금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또 세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과 동시에 일부 부자 감세 혹은 지나친 감세에 대해서는 조금 정상화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과 동시에 증세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은 이재명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가 아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부터 멈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초부자 감세를 감행할 때는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서민들한테 정말 이 절박한 그런 경기 활성화에 아주 최소한의 마중물을 붓는데도 지금 서민들한테 가는 게 아깝다고 지금 ATM기 운운하는 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거는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불을 질러놓고는 물 왜 많이 쓰느냐, 불 끄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서민 경기가 이렇게 엉망이고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르는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을
지금 새 정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히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수가 이렇게 80조 나온 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내오라느냐 말씀인지 본인들은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내고 계신 건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임시국회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추진되지 못했던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 때 어디 뭐 처리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8월 2일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당권 주자들은 조금 더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협치보다는 좀 이렇게 싸우자 이런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로는 보입니다만 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8월 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논의가 될 텐데요. 지금 민생 경제와 그리고 아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법안들이 아무래도 좀 더 중점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정책위에서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라든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핵심 법안들은 당연히 그거는 뭐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서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저는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네네. 이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을 때 한남동 관저에 갔던 야당 의원들인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뭐 이런 입장이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지난번 내란 사태 이후로 네. 국민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 촉구 결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성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저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에 이제 좀 이제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박 의원은 윤리특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구성되는 대로 제명 징계안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명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성된다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윤리특위라는 게 여당 혼자 단독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야당도 추천을 해야 되고 함께 이제 구성 결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특위가 구성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의원 제명의 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사실은 어렵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안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실행이 언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조금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 트랙 내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 과정에서 좀 성명성 부분을 부각하려는 상황들이 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신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 이 협치 가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협치 네. 부분도 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은 당연히 협치를 어떤 방향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지요.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하고 협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란과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목소리들이 혼재되면서 지금 오히려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야 말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윤석열과 내란하고는 절연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저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협치도 시작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술이 기본 재료가 쌀, 누룩, 물 3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처리 방식이나 발효 온도,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맛과 향이 납니다. 참이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포도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허브와 같은 부재료가 더해질 경우 그 조합은 훨씬 더 다채로워집니다. 전통주는 마실 때마다 전혀 다른 술을 경험하는 매력적인 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술 문화는 가양주 문화라고 해서 김치나 된장처럼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손님 접대나 제사 등에 사용하는 그런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가정 내 술 제조가 금지되었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양주 문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던 가양주들을 찾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전통주들이 다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소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주를 단순히 술이라는 범주에 가두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주의 다양성과 맛을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전통주 역시 머지않아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술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그치만 폭염은 오늘도 예외 없이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아침임에도 30도대로 높게 출발해서 낮에는 37도 안팎에 수렴하겠습니다. 폭염 경보 발효 중인 곳이 대부분이고요. 오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오전 내에는 거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청량감 있는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 있겠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7도, 강릉, 대전, 대구 36,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기온 양상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 37도 정도 되겠습니다. 제주도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남쪽 해상의 파도가 최대 5m로 높겠고요. 남해안과 제주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강하겠습니다. 사리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 만조시에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좀 여야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태 대표님? 저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윤덕 지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같이 일을 했는데 네. 사람이 크게 무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은행도 말 함부로 막말하고 이렇게 딱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저 친구는 민원석 어떤 이해관계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처 공직자들에게 질의가 이어지고 또 그런 그게 대충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모르겠어요. 저 눈에는 별로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찐명이 인사로서 아무래도 이 국토교통부 같은 건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부동산 3포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정책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위원장하고 있는 명성규 위원장 이런 분은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토교통부 일만 한 분이에요. 그런 예상을 뜯고 김 위원장을 했는데 이런 분은 그런 데를 보지만은 다만 이제 최영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 자회사죠. NHN 이 대표를 맡았었어요. 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문체위에 이렇게 제출한 서면 자료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이버 주식은 아무래도 직무 연관성하고 깊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만큼 그걸 후보자나 또 배우자와 또 이 장녀가 보유한 그 주식 전량을 갖다가 이제 조속히 매도한다는 그 입장은 명확히 밝혔지만은 네, 밝혔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회 이전에 또 다른 장관들처럼 청문회 때 이렇게 입장 밝히겠다 이러지 말고 야당이 여기도 제대로 된 청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야당들이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이 두 사람은 좀 그런 패턴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홍표 대표님, 두 후보자는 좀 어떻습니까? 김윤덕 의원은 제가 잘 알고요. 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할 때 같이 간사로서 야당 간사죠. 그래서 굉장히 일 성실하게 하시고 또 사무총장 맡아가지고 무난하게 지난번 대선까지 관리 잘 했기 때문에 저는 김윤덕 의원은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김윤덕 의원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야당 측에서도 일부 재산 신고할 때 약간 부정확하게 한 부분 지적하는 거 외에는 그게 큰 아주 금액이 크거나 또는 이분이 재산이 아주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도 죄송하다 이게 제가 잘 못했던 것 같다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도 그 정도 하고 하면 그거는 그냥 양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까지 도덕성 논란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전문성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잘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저는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말이 많은 게 이제 최희영 씨인데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네. 많은 대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자회사 대표도 하고 그 전에 또 이제 언론사 그 기자로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증여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그 직무 연관성 관련된 부분인데 뭐 주식이야 당연히 그 국회 그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 신고를 다 합니다. 이게 직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받으면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네.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증여세 관련돼도 현재까지는 본인은 다 납부했다. 네. 법에 따라 현찰을 증여했고 그에 따라 그 증여세를 다 납부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자료를 통해서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뭐 몇몇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되면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계 인사, 왜냐하면 이게 신문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또는 문화계 인사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둘 다 벗어난 그러니까 이제 산업계 인사가 그렇죠. 들어온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문화계 쪽에서는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문화를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칫 그렇게 되면 그 전통 문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업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된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잘 이해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적 설명을 해서 문화예술계 쪽에 약간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발언이 계속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은 누가 하고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제대로 골랐어요. 하여튼 간에. 예? 물건은 물건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 역사적인 표현을. 난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물론 정치를 하고 본인이 또 고위 공직자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뭐 학식을 갖춘 분이고 그런 기반 속에서 본인이 유튜브 활동도 하고 뭐 또 평론도 하고 그런 뭐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분이 단 하나는 틀림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맹비어천가는 정말 충성스럽게 때로는 감동을 주고 때로는 깊게 각인을 시키면서 저 사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과정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은 이 최동석 뭐 처장의 이 워딩은 딱 남았겠어요 보니까. 근데 어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됐잖아요. 지난 뭐 또 5월달 대선 전국에도 이분이 말이야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은 이 이준석보다도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애들만 인숙이 지지하고 있다. 이거는 네. 이준석뿐만 대표뿐만 아니라 2030 전문 이 청년층에 대해서 완전 집단 매도를 해버린 거거든요.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봐요. 또 이분이 이제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네네. 각별한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도 저 기억으로는 유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뭐 그 2차 갑질 문제도 있었고 뭐 또 내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분이 조문을 갖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뭐 출생 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는 애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 뭐 우상호 뭐 강훈석 할 거 없이 네.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제가 굳이 소환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을 이게 이제 과거 발언들이죠. 과거. 그렇죠. 그렇지만은 왜 고위공직자 다른 자리가 아니잖아요. 인사핵심처장은 그 모든 공직자들의 교육과 또 상벌 인사를 다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원이 어느 부처 가서 감사를 하더라도 문제 있는 공직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통보를 어디다 합니까? 인사핵심처에 한다. 다음 이 사람 승진 때나 뭐 인사 이동 때나 이런 거 다 감안해라.
그럴 정도로 고위공직자로서 수준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이 양반이 과거 은행을 이래놓고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장 제도로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비판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뭐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 인사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뭐 여당에서 비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런 몇몇 현상이 반복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권이나 야권에서도 다 이런 일이 있는데 유튜버를 어떤 그 정치권에 데려올 때 이거 잘 검색을 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튜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특성상 그 확증 편향적이고 그 자기 진영 중심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좀 팬덤이 되고. 그렇죠. 뭐 당장 일종의 경제성이 생기려면 10만 명 이상은 모아야 되고 10만 명 이상 모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편 진영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뭐 그렇죠. 문제가 생겼고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유튜버들 데려와서 쓴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 유튜버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 같은 거 뭐 그 선한 영향을 주는 굿 인플루언서도 있고 또 나쁜 인플루언서도 있는데 그러려면 좀 그 유튜버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좀 검증을 해야 되죠. 저는 아까 뭐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내 인사들 비판한 거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옛 얘기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라님 임금님도 욕했다는 게 뭐 그 정서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굴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그 비판의 수준과 표현은 검증받아 있고 절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최동석 씨는 선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어떤 뭐를 정확하게 이게 뭐가 문제고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인신모욕,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걸 사실은 그분을 임명한 게 유튜브 활동 때문에 임명을 했으면 유튜브 활동을 폐쇄했잖아요. 지금요. 본인 거를 접근할 수 없게 이제 차단해 놨는데 그리고 제가 또 좀 어이가 없는 거는 뭐 이분이 보니까 이제 뭐 그 인사혁신처장인데 그 문재인 정부 때 7대 기준 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뭐 논문 표절, 뭐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범죄 등등 이런 하게 7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필요 없다고. 근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준을 세웠지만 그 기준대로 못했어요.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도 장관 임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내로남불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7개 기준 중에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빼놓고 뭐 한 개 정도, 2개 정도 문제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어요. 뭐 그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본인은 뭐 이게 전부 다 필요 없다고 하면 더군다나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나중에 공직사회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에도 그냥 둘 건지 그리고 뭐 성범죄에도 징계 안 할 건지 이게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본인이 이거 뭐 그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그 정부에 들어왔으니까 하겠다.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거나 그때 다루고 그럼 결국은 유튜버 때 했던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고 소위 진영으로부터 인기 얻기 위해서 했던 말이다라는 걸 자백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대표님이 조목조목 전반적으로 잘 짚었었어요. 저는 근데 민주당의 이제 입장도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지난 주말에 이런 이제 우려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 기자들이 민주당 당의 입장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백성아 원내 이제 대변인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최 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좀 바로 몇 시간 지나가지고 정정했죠. 대통령실에서 무슨 입장이 있었는지 자신이 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공식 입장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또 수정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별히 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제가 알는 민주당 인사들도 보글보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대통령실 입장이 뭐 완고하다면 뭐 어쩌겠냐 정권 네. 초기에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런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철 사과 없이 그냥 고위공직자로서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뭐 그 말이 없어요. 가타부타. 앞으로 유념하겠다. 이런 정도로 끝나고 한다는 게 이게 국민들에 대한 그런 태도나 도리는 아니죠.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그 국회 법사위에 그 출석했을 때 네. 그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있었을 때 청문회를 못 봤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 이게 이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잖아요. 저는 그거 매우 부적절했어요. 비겁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TV하고 신문 잘 안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럼 뭐가 있냐? 제 손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요즘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청문회 같은 내용 저도 방송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개인 일정이 낮에 있기 때문에 쭉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휴대폰으로 신문 기사 검색하거나 또는 유튜브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가지고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 하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맞습니다. 뭐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 활동할 때 그러면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고 뭘로 그러면 그 당시에 비판할 때 네. 유튜브 활동할 때 뭐 했겠어요? 이건 전부 다 SNS나 저 포털 검색해서 기사 검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했어야 돼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그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평가하는 것은 인사권자 인사를 평가하는 것은 그 임명직으로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FM 답변이에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 봐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저 그 대통령실에서도 제가 전에부터 뭐 청문회 때 도덕성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경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이 사람이 왜 인사 전문가인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독일에서 관련 공부를 했고 학위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름 들을 만한 기업에서 인사 담당 뭐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했고 부사장까지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민간 기업에 있을 때 인사혁신과 관련돼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냈고 전문성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그분이 했던 과거 인사혁신 조치를 우리가 그 차용해서 정부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인사혁신 개혁과 부합하는 면에서 이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되는 거는 아까 우리 그 김성태 대표님 그 비판하는 것처럼 명배천가만 해서 임명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이 할 빌미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된 게 아니라 인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인사혁신을 했다 민간 기업이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분이 지난 5월 달에 그러니까 6.3 대선 조기 대선 전이죠. 그때 뭐 자기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한 이야기가 참 저는 이거야말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반을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5년 10년 아니라 100년에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 거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참 명비청가를 외쳐대면서 또 전에 박원순 전 고 서울시장 계속 소환해서 더 소환하지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런 성폭력 사건을 두고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 이런 개변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 성향 유튜버로서의 사회 그런 엄청난 논란 무리를 빚었다 그러면은 그런 뭐 고위공직자 안 한다고 한 다음에야 뭐 본인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건 누가 탓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전체 공직자를 관리하는 그런 인사 핵심처장으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그러시죠.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를. 처음에 어디선가 제가 저한테 물어봤길래 전 커리어만 보고 뭐 능력이 전문성을 보고 평가한 거 아니냐. 기업에서도 그 인사 담당 부사장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도 존중하고 있고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뭐 논란이 있지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이 한번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논란을 해소하려면 빨리 저는 왜 어떤 전문성이 있고 과거에 어떤 인사 혁신을 했는지 임명의 배경이 된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이유. 예, 핵심적인 이유를 그거를 좀 그 대통령 인사수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무수석께서 한번 나서서 얘기해 줬는지 언론에 한번 이걸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이분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거는 논란 부적절한 그 표현 그다음에 뭐 과도한 진영 논리 이런 거로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인사혁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경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나 관료 사회의 조직 문화, 그다음에 어떤 이 위계 질서, 그다음에 어떤 관료 사회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그 인사혁신이라든지 또는 문화혁신, 그 조직 문화혁신 같은 걸 바꾸려고 하면 인사혁신처장이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지금 복지부동이다, 일 안 한다 이런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감사원의 지나친 감사 또는 검찰 수사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지나치게 직업 안정성이 너무 강화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사혁신의 방향은 뭐고 우리 사회가 지금 AI 시대로 가는데 AI에 적합한 인재 관료는 어떻게 인재를 발탁하고 육성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줄소환 이제 불가피하죠? 김성태 대표님? 이미 뭐 시작됐죠. 뭐 저는 보수 진영이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뭐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2004년도 차태기 정당 때에도 그때도 물론 천막 당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계기와 또 나름 헌신 희생 기반 속에서 당이 실어설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검은 2년 한 8개월 가까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특검 세기면. 그러면 당연히 당정 관계고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안 엮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늘 야당은 야당답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야당으로서 바로 서야만이 이 특검도 무분별한 그런 특검의 양상은 가져가지 않는다. 핀셋으로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내와 정말 국정농단이라든지 사욕을 위해서 이 대통령 권력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발본색은 해야죠.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표가 어제 일요일 9시경 들어갔죠. 근데 새벽 1시경이 나왔어요. 12시가 넘어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이 야당의 5선 국회의원을 갖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15시간 넘게 그렇게 장시간 수사를 했다는 것은 뭔가 참 어려운.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대려 뭐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지난 6.3 조기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서 대선을 졌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갖다 국회까지 또 모셔가지고 또 토론을 한다고 이렇게 보수의 갈 길 뭐 새로운 방향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누가 어떤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특검이 정말 야당 탄압하는 수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들 입장에서 내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은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 당론으로서도 이걸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윤희숙 혁신위가 제시한 그런 내용을 뭐 다음 당규 전문에 싣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겠다. 그런 다음에 윤석열 측근의 호가호위 측근 세력들 책임질 사람은 이런데 왜 특검에 의해서 죽으려고 그럽니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당이 새롭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반성과 쇄신의 그런 선상에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이렇게 이 당이 거듭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진정한 그 희생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개 있는데 요거만 좀 얘기할게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지금 윤상현 의원은 한 가지 속보 지금 전해드리면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사실 연계되어 있는 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명태균 씨하고 제일 가까웠던 거는 정치권 안팎에서 한 거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게 지금 소문이 파다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준석 후보 그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당원으로 있을 때 평당원으로 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명태균 씨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윤상현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뚝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방어선. 윤상현 의원이 뚫리면 전방위적으로서 확대가 될 겁니다. 이미 근데 검찰 쪽에서는 특검 쪽에서는 일정하게 자료를 좀 확보했는지 피의자로 신분을 해서 지금 가택 수사나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발부받아서 수색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특검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뚫린다면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 명태균 씨하고 그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김영선 당시 그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관련 내용을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알려줘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대통령이 윤상현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 기간이거든요. 지방선거 당시에 이건 이제 보궐선거였죠. 그리고 또 보궐선거 관련돼서 또 다른 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일정 정도 이런 그 부당한 공천 관련 대통령실과 연계된 부당한 공천 개입 논란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에 전방위적으로서 확대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이준석 당대표도 그 당시 당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고 뭐 경남 쪽에 여러 의원들 거론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홍준표 시장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등등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윤상현 의원의 그 수사 결과가 이후에 그 확산되는 여부로 보는데 검찰이 이준석 그 전 대표까지도 수사하는 걸 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이게 검찰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발부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수사에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이 지금 있다는 게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발부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일정 정도 그 검찰 주장에 그 근거나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 이 세 가지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유죄가 그렇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그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검찰의 뜻을 상당 부분 손을 들어준 거죠.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뿐만이 아니고 추가 민사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민 이 사회단체 그러니까 중에서도 시민사회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이제 이분들이 104명이 지금 이제 어떤 특정 배norm을 통해 가지고 큰 기대를 걸고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본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외로기라보다는 법원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게 나온 겁니다, 결정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말 10만 명만 해버리면은 지금 민주당의 책임당은 허리만 권리당원이 몇 명입니까? 홍익표 대표님 앞에 계시지만은 170만 제가 작년 기준으로 170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10만 명만 하더라도 100억이에요. 손배 청구 내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처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작년에 신고한 내용이 보면은 김건희 여사 거 합쳐가지고 거의 한 7, 80억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재산이 다 이제 여기에 이 손해배상 금액을 감당도 못하는 내용이죠. 결론은 지금부터는 진짜 이제 변호사 비용 이 사항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법적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을 때 이제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조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저는 결정이라고 봐요, 판결이. 과거에 우리가 그 조전혁 전 의원이 정교조의 문제를 가지고 그죠? 국회에서 그걸 이제 손배 청구를 들어와가지고 저 조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얼마 전까지도 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 피폐해져 버렸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손배 들어온 그 민사소송 그걸 갖다 감당하느라고 자신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그 경제적 그런 어려움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료 주변 의원들 도와주는 것도 처음에 조금이었지 나중에는 오롯이 그냥 100% 자기가 다 감당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본 이 국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법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 법원의 판단의 의미 또 파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시에 이제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영업하는 분이나 또는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갑자기 환율이 치솟으면서 생긴 어떤 추가적인 부담, 그다음에 무슨 여타 계약이 파기되거나 또는 특히 자영업 같은 분들은 연말에 그 12월 장사가 1년 평달 2달 장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줄이 예약이 다 취소됐죠. 왜냐하면 그랬죠.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연말 어떤 회식 이런 걸 다 취소했거든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게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따른 또 정신적 피해. 그래서 대략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은 그 일정하게 근거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저는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또는 어떤 그 권력에서의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그 피해를 주는지, 네. 특히 이것이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에 따른 그 어떤 경제적 책임을 그 행위자들한테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요. 그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주체가 누굴까까지 궁금했어서 이거 처음에 저도 얘기 들었을 때 네. 제가 법조인들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정부에게 묻는 것. 그건 왜냐하면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물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법조인들이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 책임이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하게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장 이거 소송이 이어질까요? 이어지죠. 예. 저 아까 그래서 민주당 권리당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제 조직적으로 상당히 나섰습니다. 어느 단체가 중심이 되든 이 앞에 104명 같은 경우는 진짜 소수잖아요. 진짜 앞으로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그 일거리예요. 예, 일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소송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엄청난 실적이 됩니다. 또 사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당권 구도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찬탐 반탐 구도로 잡히고 있는데 또 이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한다 안 한다 막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가십니까? 김성태 대표. 그래도 50년 넘게 대한민국 그 올해 강복 80주년 헌정 76주년이지만 집권한 이 세력이 이렇게 큰 혼란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들 한결같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직도 구도 자체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가야 될 건지 또 윤석열 대통령 전령과 함께 또 당이 새롭게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대로 끼고 또 우리들과 잘 결속하고 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견제 비판도 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당원들도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현재까지는 7명 후보가 나섰지만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돌파해내고 강력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당이 새롭게 변화 쇄신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가운데 보십시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후보 시절에 이게 특정 종교 단체를 끌어들였다. 통일교, 신천지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를 2020년 그때 여름 때 자기 거기서 만나니까 자기가 직접 실토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그냥 홍 시장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전당대회에 지금 현재 이 구조도 선출 구조도 보면 당원 80% 국민 참여가 20%밖에 안 돼요. 네.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당원 당규 고쳐서라도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가 12.3 불법 비선 계엄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도 이제 정리가 되고 당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데. 김성태 대표님. 그거 손을 못 댔어요. 그 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선관위 위원장이 황우여 선관위 전 대표가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미 그냥 8월 22일 날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그것도 이준석 기획신당 지금 대표 그분 우리 당 대표 시절에 당 쫓아내고 그때 당원들 중심으로 당 대표를 만들려고 그때 급하게 당원 당규를 고친 게 그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대5였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현재 과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당 대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건지 이걸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퇴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금 계속 뭐 이게 전환기 씨 방송에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나가면 뻔히 다시 윤어게인 얘기하고 탄핵을 어떻고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는 뭐 전당대회 임하는 사람들이 그 한번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진짜 충고하고 싶은 게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잡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승리하고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그 일당이 되려면요. 수도권에서 최소 65%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45%만 얻으면 돼요. 영남권 의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을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제 그 텃밭이라고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영남권 의석이 많으니까 국민의힘은 45% 정도만 얻으면 일당이 될 수 있어요. 19대 국회 때 그래서 일당이 됐어요. 그때 수도권에서 45대 55 정도로 민주당이 한 10% 이겼는데 그 20석 이상 그 국민의힘이 앞선 일당이 됐죠. 근데 그 20대 국회에서는 65대 35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석 앞섰습니다. 수도권 의석 분포가. 근데 21대 22대 국회 연달아서 20%도 못 얻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한 120석 되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 해가지고. 122석. 예. 그러니까 120석 안팎인데. 우리 19석. 예. 20%가 안 돼요. 지금요. 계속. 두 번 다. 21대 22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10석도 안 되는 의석 수준으로 좀 몰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수도권을 근데 그 소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까지 포괄하는 아니면 약간 저 중도 개혁적인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보수 정당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 그런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당대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영남권 그러니까 자기들 텃밭에만 지금 호소하고 기존의 강성 아스팔트 우파에만 호소한다면 뭐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선 고맙죠. 국민의힘이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 어제 TV 토론을 했는데 협치 가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없다. 내란 세력과는 협치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또 박찬대 후보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 뭐 당권 경쟁 중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반 분명히 박찬대 후보가 지금 열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 이제 영남에서 이미 그냥 20% 넘게 큰 차이죠. 아주 큰 차이로 지금 열세이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성부수를 그렸어요. 하나는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정청래하고 뭐 찐맹이라고 그러고 두 분 다 충성명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한결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리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 지혜 법정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결국은 친모를 선택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후보는 강선우 그때 여가부 장관 후보 내정자를 갖다 이걸 민심의 뜻으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소신으로 이렇게 반영시킨 그 결과고 그렇게 해서 강선우 후보가 낙마했고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의 맹심은 나에게 있다. 또 그래놓고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민심에 부응하는 민당 집권 세력의 후보가 되겠다. 그게 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상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한남동 간저 가서 바리케이트 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그 세력들 앞으로 국회의원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강성을 또 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거기에 어제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뭐 유연한 입장, 자신은 아예 지금 국민의힘 이 내란 세력들하고는 내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상당히 참 집권 세력은 그래도 참 야당을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협치 정국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한 것은 당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엇박자가 나고 말이 안 맞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홍익표 대표님.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당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원들의 결국은 이제 당원들이 그 유권자잖아요. 당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들의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당원 주권 시대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원들은 좀 더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그 소위 그 뭐 내란 세력 뭐 그런 그 비상계엄의 쿠데타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청산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위 내란과 가담했던 사람하고 절연해야 그 이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이 뭐 협치를 하든 그때 뭐 통합을 하든 그런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요. 민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되는 게 먼저 전제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야당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선거 국면과 실제로 양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혁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민주당은 혁신된 국민의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 현재 다시 뭐 전환기를 소환하고 윤어게인 하는데 대화 협치를 얘기할 수 없겠죠. 당 그 대표 후보자들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뉴욕 팀을 만나면 경기를 좀 잘 풀어가네요. 네, 지난 4월에도 기억하실 거예요. 양키스 상대로 연타석 홈런도 치고 3경기에서 홈런 3개 치고. 근데 이 뉴욕 양키스에서 매치아의 경기에서도 2경기 연속 이제 멀티히트를 치면서 2경기에서 안타 5개를 뽑아냈습니다. 사실 토요일 경기를 앞두고 부상같이 결장을 했어요. 근데 이틀 푹 쉰 게 오히려 진짜 더 잘 된 것 같아요. 돌아오자마자 6회 말에 세 번째 타석에서 시즌 21번째 2루타를 쳤고요. 이제 첫 안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석에서 중전 안타 치면서 멀티히트, 감을 회복하고 또 이게 중계만 하면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7월 12일 LA 다저스와 경기할 때 3안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욕 매치와의 경기를 KBS에서 중계했거든요. 또 3안타를 쳤습니다. 묘하게 중계를 해야 잘 치는 그런 스타성이 있는. 그건 좀 무리수 아닙니까, 그건? 예, 이제 첫 타석에 좌전 안타 칠 때만 해도 감 괜찮다, 멀티히트 칠 것 같다 그랬는데 4회 1사 말르기 위해서 2루 땅볼은 조금 아쉬웠어요. 잘못 쳤으면 조금 수비가 좋았으면 이제 더블 플레이 당할 상황이었는데 타점을 하나 올렸고요. 6회 우전 안타 치고 가장 아쉬운 장면은 사실 그 9회 마지막 타석에서 딱 쳤을 때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경기장에 큰 담장에 맞았거든요. 한
한 1m만 더 높이 날아갔으면 홈런 치고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점 만들고 연장으로 끌고 가고 또 그러면 중계를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팬들에게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뻔했는데 아쉽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3차전에 나와 출전을 해 있거든요. 근데 모처럼 이제 일본의 중견수로 나와 있어요. 1번 타자 리드오프 역할도 잘해준다면 3경기 연속 안타 치고 기사 회생해서 다음 경기 이끌어 간다면 이정우 선수 좀 진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김혜성 선수도 또 그때 7월 12일 날 같이 3안타 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보스턴을 상대로 3타수 2안타 3진 1개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가져갔었는데 오늘 새벽 경기에는 대주자로만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서 김혜성 선수도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두 선수가 좀 나하고 이제 김하성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 투수를 겸하면서도 벌써 시즌 38호 홈런을 터뜨렸다고요? 네. 어제 경기죠. 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선두 타자를 나왔는데 1번 타자가 홈런을 치게 되면 상대 투수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홈런을 쳤습니다. 시즌 38호 홈런이고요. 내셔널리그 홈런 1위로 딱 잘 못 받고 있는데 그 MLB 전체에서는 2위예요. 근데 단 한 개 차입니다. 시애틀의 이제 칼 롤리 선수가 39개를 치고 있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하나만 치게 되면 메이저리그 공동 1위. 그러면 이 페이스로 가게 되면 작년처럼 50개 넘기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투수를 겸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부담이긴 한데 이 선수한테 투수 겸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대기록이 나왔어요. 그 애슬레틱스의 그 신인 선수의 리커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한 경기에서 홈런 4개를 쳤습니다. 22살의 신인 선수가 첫 타석에서 안타를 쳤어요. 근데 두 번째 타석에서 이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 2루타를 쳤어요. 이제 사이클링 히트를 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3루 코치하고 막 농담 삼아 이럽니다. 다음 타석에는 우리 이기고 있는데요. 3루타 한번 쳐볼까요? 노려볼까요? 막 이런 것들이 중계화면에 잡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 쳐서 3루타를 못 쳤어요. 네 번째 타석에서 홈런, 5번째 타석에서 홈런, 6번째 타석에서 홈런. 그래서 한 경기에 홈런을 4개 치고 8타점 19루타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웬간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한 아메리칸 리그에서 신인왕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한화 유현진과 SSG 김광현의 맞대결 처음 펼쳐졌네요. 네. 사실 20세기 하면은 선동열과 최동원의 그 대결의 비유가 되는 건데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두 선수입니다. 2006년에 유현진 선수가 데뷔를 했고 2007년에 김광현 선수가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량이 됐는데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이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다 많은 이제 팬들이 드디어 이제 그 올림픽 금메달 합작한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데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경기가 취소됐고 그 이후로 15년이 흘러서 지난 토요일에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류김 대전이다.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전무후무한 거였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유현진 선수가 그랬어요. 이게 사실 비가 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구의 신이 허락해야 성사되는 경기다. 근데 성사가 됐는데 너무나 좀 아쉬웠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생각보다 그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구력 난조 속에 1회에 5실점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가 당연히 승리 투수가 됐고요. 그래서 9대3 승리를 이끌면서 김광현 선수가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상당히 긴장된 건 사실이었는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는 항상 따라가고 올려다보고 존경하는 선수다. 그래서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맞대결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승부의 세계인 프로의 세계에도 낭만이 있어요. 좀 멋지네요. 네, 낭만 야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올 시즌에 적수가 없었던 안세영 선수 대기록을 앞두고 부상이 발목을 잡았어요. 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하는 그 시리즈 경기에 이제 슈퍼 1000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 4개가 있는데 중국 오픈 4강전이었어요. 마지막. 왜냐하면 그 1000 시리즈에 말레이시아 오픈, 전용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을 이미 안세영 선수가 다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슈퍼 10, 슈퍼 1000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서 이 가장 높은 상위 대회 4개를 한 시즌에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한휘 선수하고의 그 경기에서 1세트부터 사실 몸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오른쪽 무릎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네네. 그래서
첫 세트를 내주고 두 번째 세트에도 계속 좀 심각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잘 뭐랄까 안세영 선수답지 않은 한마디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선수가 불편한 걸 느꼈는데 결국 박주봉 감독과 상의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4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대기록을 놓치긴 했는데 사실 뭐 이 선수에게 이 기록은 내년에 다시 세워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달에 프랑스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부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안세웅 선수를 보면 항상 막 몸을 좀 던지는 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항상 부상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특히 뭐 아시겠지만 수비하는 건 정말 골키퍼처럼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본인이 가장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뭐 프랑스 오픈에서 또 우승을 해주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김우민이 세계 수영 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도하대회 우승자이기 때문에 400m 결승에서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2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데 너무나 아쉽게 동메달을 차지했어요. 사실 3번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상대가 뭐 정말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메르텐스 그리고 파리 올림픽 우승자인 호주의 쇼트 이 선수들 사이에서 반응 속도도 가장 빨랐고 첫 번째 50m를 2위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350에서 이렇게 다시 3위로 치고 올라와서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뭐 이 선수 개인 종목도 개인 종목이지만 사실 자유형 800m 개영에서 한국 선수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기록을 내준다고 한다면 또 2개의 메달을 따오는 그런 기염을 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울루 벤트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중국 축구협회의 감독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사실 중국에서 벤투 감독 지난 이제 200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고 한국을 잘하는 감독이고 또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신망을 얻는 감독이기 때문에 영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벤투 감독이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충칭 리판 시절에 선수들이 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제시한 연봉도 본인의 만족할 그 연봉 수준도 아닌데 제시를 했어요. 거의 뭐 당신밖에 없다. 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나 중국 선수들은 더 이상 가르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중국은 사실 2015년 그 축구 굴기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올해는 월드컵에 가볼 거야. 확정 지을 거야. 그런데 사실 내년 월드컵에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당분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받고 주목받는 감독이 될 수 있는 게 중국 대표팀 감독이었다면 이제는 가서 골치를 썩을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그런 험난한 곳에 해결사가 돼야 돼?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많은 그 감독들에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